사실 유전 파트도 그렇고 생명공학까지도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번 주랑 다음 주 두 번으로 다 나가기 좀 빡세긴 하거든. 불가능하긴 한데 최대한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요 생투의 유전은 어떤 느낌인지부터 얘기를 해드리면요. 생투 유전은 생원 유전이랑 달라. 이름만 유전으로 똑같은 거고 그 유전자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정도의 공통점만 있고요. 이 생투에서의 유전은 우리 복제랑 전사랑 번역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개념이라서 생원은 유전자가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가까운 얘기였다면 생투는 유전자를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쓰느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부터 뭐부터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 그 어떤 유전자에 대한 그 기본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과정부터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당연하게 유전 물질이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유전 물질은 뭐예요? 유전자를 담고 있는 물질이겠죠. 뭐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맞는 말인데 그거 말고 유전 물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전 물질 딱 하나 얘기하라 그러면 뭐예요? DNA 그렇죠? 그러니까 DNA 즉 핵산 그 DNA가 유전 물질임을 알게 된 과정이 제일 처음으로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이제 그 세 가지 실험이 먼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뭐 그리피스의 실험, 뭐 에이버리의 실험, 허시아 체이스의 실험 뭐 이렇게 해서 실험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실험 세 가지는 그냥 어떤 실험이고 그 실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결과로 분석을 해냈고 딱 요 정도까지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한번 쭉 이야기 듣듯이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처음 했던 실험은 이제 뭐냐면 폐렴 그리고 쌍구균이라는 걸 이용하는 실험을 가장 먼저 하게 돼요. 일단 뭐가 제일 첫 번째 이 실험의 주제가 된 거냐면 폐렴 쌍구균이라고 하는 애는 지금 보이는 대로 폐렴을 일으키는 균이에요. 원래 그 폐렴이라고 하는 건 증상인데 근데 폐렴은 대부분 그 세균에 의한 세균성 폐렴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폐렴은 요즘에 와서야 좀 그 많은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바이러스성 폐렴들이 늘어난 거지 원래 기존에는 폐렴이라고 하면 다 세균성 폐렴들이었어. 세균에 의한 폐렴들이었어. 그리고 그 중에서 딱 콕 집어서 폐렴만 일으키는 아주 대표적인 그 세균이 폐렴 쌍구균이라고 하는 애거든요. 이름이 쌍구균인 건 저건 모양입니다. 우리가 세균을 이야기할 때는 그 생긴 거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요. 구균 이렇게 하면 구형, 공 모양으로 생긴 거고 쌍구균 이렇게 되면 공 두 개가 붙어 있는 모양인 거예요. 뭐 나선균 이렇게 되면 나선형으로 생긴 거고 간균 이러면 막대 모양으로 생긴 거고 이런 식으로 뭐 이름 그 생긴 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라 폐렴 쌍구균이라고 하면 폐렴을 일으키는 공 두 개 붙어 있는 모양의 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폐렴 쌍구균이 갖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폐렴 쌍구균은 이 쌍구균 중에서 어떤 애들은 폐렴을 일으키고 어떤 애들은 폐렴을 안 일으켜요. 그래서 그 폐렴을 안 일으키는 애들을 R형균이라고 부르고 폐렴을 일으키는 애들은 S형균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이 R형균과 S형균은 그 R형균이 번식하면 R형균이 태어나고요. S형균이 번식하면 S형균이 태어나요. 얘들은 세균이니까 이제 이분법으로 번식할 거 아니야. 그러면 R형균이 번식해서 R형균이 이분법을 하면 그대로 R형균만 계속 늘어나고 S형균이 번식하면 S형균만 계속 늘어나는 형태. 즉 어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는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정확하게 궁금해졌냐면 그러면 이제 이 R형균하고 S형균은 그 왜 그 얘는 폐렴을 안 일으키고 얘는 폐렴을 일으키는지 얘는 병원성이 왜 없고 얘는 병원성이 있는지를 그 확인해 봤어 구조적으로. 그랬더니 R형균은 그냥 요 공 두 개 붙어 있는 여기서 끝이야. 근데 S형균은 이 주변에 피막이라고 하는 막이 한 겹 더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생원 때 배웠던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병을 일으키려면 어떤 병원체가 병을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해? 항원이라는 게 필요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항원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항원이 피막에 있는 구조여서요. R형균은 그 피막이 없어서 병원성을 못 갖고
S형균은 피막을 가지니까 항원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제 되는 거지. 그럼 처음부터 얘는 폐렴균이 아니고 얘는 폐렴균이고 이렇게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에 와서도 이 피막이 있는 R형균과 피막이 피막이 없는 R형균과 피막이 있는 S형균의 유전자를 비교해 보면요, 다 똑같아요. 그냥 그 피막의 존재 유무를 결정하는 그 유전자 부분만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종이지만 피막이 약간 사람한테서 곱슬 직모처럼 그냥 그 피막 부분만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게 실제로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 균에서 이건 이제 유전적 다양성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요, 일단 R형균, S형균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실험한 게 뭐냐. 일단 후보를 뽑았어. 이 R형균이든 S형균이든 이 세균한테 있는 물질 중에서 유전 물질이다 싶은 어떤 물질들을 뽑아 본 거지. 그러니까 보통 이 세균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위주로 뽑은 거죠. 그래서 딱 후보로 나온 게 단백질이라든지 DNA라든지 RNA라든지 아니면 다당류, 당류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찾은 거죠. 사실 지질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세포막은 지질이긴 한데 세포막이 유전 물질이 아닐 거는 좀 뻔하니까. 그래서 지질 정도는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이용해서 이제 실험을 설계를 하는 건데요. 일단 제일 처음 실험은 이 후보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어떻게 진행됐냐면요. 제일 처음 실험은 그냥 쥐한테 R형균을 주사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관찰해. 그리고 쥐한테 S형균을 주사해요. 그 결과를 관찰해. 근데 이건 뻔합니다. 일단 요렇게 두 개는 뻔한데 R형균을 주사한 쥐는 그냥 쥐가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그치? 그리고 쥐 내부에서 S형균은 당연히 발견될 일이 없고요. 그냥 R형균만 보일 겁니다. 쥐가 폐렴에도 걸리지 않을 거고. 근데 S형균을 주사한 쥐에서는요, 폐렴이 나타나고, 그래서 쥐가 죽습니다. 사실 폐렴은 꽤 치명적인 병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쥐가 죽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 죽은 쥐의 내부에서 S형균이 우리가 넣어준 양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S형균이 번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식한 걸 확인할 수 있어. 요거는 당연한데,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하냐. 쥐한테 이제 가열했다 시킨 S형균을 주사해요. 근데 요것도 되게 뻔해.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 쥐가 살아요. 죽지 않아. 왜냐면 가열한 S형균을 주사한다는 의미 자체가 S형균을 다 죽여서 넣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가열해서 넣었다 자체가 S형균을 다 죽여서 넣었다는 뜻이고 번식 못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핵심은 요 다음 단계의 실험인데요. 그러니까 실험군인 거지. 이게 약간 대조군, 요렇게가 대조군인 느낌이면 요 아래가 약간 실험군 같은 개념이 될 건데, 마지막 실험은 가열한 S형균을, 그러니까 가열해서 S형균을 다 죽여. 근데 그걸 살아있는 R형균과 섞어요. 그리고 그걸 쥐한테 주사해봤거든? 그랬더니 쥐가 죽어요. 그리고 그 쥐 내부에서 살아있는 S형균이 심지어 번식한 상태로 발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실험이야. 이게 첫 번째 실험 자체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 실험도 아니고요. 그래서 결과도 완전하지 않고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유전 물질이 누구다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치? 어차피 뭐 때문에 바뀌었는지는 알 게 없고 그냥 딱 하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야. S형균을 죽인 다음에 그 죽인 S형균이랑 R형균을 섞었더니 갑자기 R형균이 S형균이 됐어 라는 사실 하나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딱 어디까지만 얘는 이제 알아낸 실험이 되냐면요, 그 R형균이 S형균으로 바뀌게 만든 무언가가 저 가열한 S형균한테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형질 전환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없던 형질, R형균한테는 피막이 없어야 되니까 없던 형질이잖아.
그 형질이 나타나게 만들었으니까 R형균이 형질 전환이 일어났다. 근데 그 형질 전환이 일어난 건 S형균, 저 가열한 S형균으로부터 뭔가가 옮겨가서 일어났다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열한 S형균의 어떤 물질이 R형균을 형질 전환시켰을 것이고, 그러면 그 형질 전환시킨 물질이 유전 물질일 거다 까지가 딱 여기 결론이에요. 근데 유전 물질의 존재도 잘 모르고 유전 물질이 정확하게 누군지도 잘 모르던 시절의 발견으로는 일단 상당히 큰 발견이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되게 단순해요. 그냥 G한테 R형균 주사해보고 S형균 주사해보고 S형균 죽여서 주사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형균을 죽여서 R형균이랑 주사했는데 S형균이 나와. 살아있는 S형균이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좀 스포일러식일 수도 있지만 그냥 미리 좀 앞당겨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요. 이 세균의 DNA는 그 우리 앞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의 유전자 DNA 얘기할 때 원형 DNA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플라스미드라는 단어도 잠깐 얘기했었고. 그리고 그 얘기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그 플라스미드라는 게 어떤 애냐? 걔는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몸의 나선형 DNA들은 세포 밖으로 나가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플라스미드는 세포에서 세포로 이동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열한 S형균에서 플라스미드가 나와서 R형균한테 들어간 거지. 그래서 R형균이 피막을 갖는 정보. 그러니까 이 피막에 대한 정보는 플라스미드에 있는 유전 정보였던 거죠. 그때도 얘기했잖아. 사실 플라스미드가 세균의 유전 정보 자체는 아니고 세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DNA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플라스미드도 갖고 있고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플라스미드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저 시절에는 그런 정보를 하나도 몰랐고 단순히 그냥 요 실험 결과를 통해서 유전 물질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유전 물질이 저 S형균에서 R형균으로 넘어가서 형질 전환을 시킨 그 무언가가 그 유전 물질일 거다. 이거를 딱 발견한 첫 순간인 거죠. 자, 일단 그래서 이 실험은 이렇게 끝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후보로 뽑은 애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실험은 이 실험에 대한 보강 실험이 돼요. 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똑같이 폐렴 쌍구균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데 그냥 유전 물질이 있다 정도만 알아낸 거였으니까 이제는 유전 물질이 누구냐를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후보를 쭉 4가지를 뽑아본 거지. 자, 그래서 단당류, 아까 다당류라고 적었었는데 단당류가 맞네요. 그리고 단백질. 다당류가 맞나? 그냥 탄수화물이라고 합시다. 편하니까. 산수화물, 단백질, 그다음 DNA, RNA. 다당류가 맞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후보로 뽑아서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제 이 다당류, 단백질, DNA, RNA가 이제 중요한 물질들인 걸로 이제 후보로 뽑았으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다당류 분해 요소, 단백질 분해 요소, DNA 분해 요소, RNA 분해 요소. 아이고 분해 요소 4번 적으려니까 힘드나. 를요. 각각의 열 처리한 저 가열한 S형균이랑 그러니까 열 처리한 S랑 다 섞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R형균이랑 섞어서 G한테 주사를 하는 거지. 물론 뭐 효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넣으면 안 되니까 아마도 실제 실험은 이렇게 진행됐을 거예요. 효소를 열 처리한 S형균이랑 섞어.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야? 첫 번째 여기서는 열 처리한 S형균에 있는 다당류가 얘에 의해서 다 분해되는 걸 기대하는 거고 여기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단백질이 얘한테 다 분해되는 걸 기대하는 거고 여기에 들어있는 DNA가 얘한테 다 분해되는 걸 기대하는 거고 얘한테 들어있는 RNA가 얘한테 다 분해되는 걸 기대하는 거겠지.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얘네들을 다시 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 효소를 망가뜨려야지.
효소가 활성을 못 띠게 만들어야 다음에 아령균이랑 섞었을 때 제대로 그 뉘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됐을 텐데, 그래서 얘랑 섞어서 먼저 이렇게 분해되게 한 다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 효소를 다시 활성을 못 띠게 하기 위해서 가열을 다시 한번 한 다음에 아령균이랑 섞어요. 그리고 들어오세요. 했던 얘기를 다시 해야 되네. 잠깐만. 자,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아령균이랑 섞어서 어디까지 얘기했냐? 예, 쥐한테 주사를 해본 거죠. 예, 맞아요. 쥐한테 주사를 해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는 입장이잖아.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는 R형균에 S형균으로의 형질 전환이 일어나겠죠. 얘도 일어날 거예요. 얘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실험에서는 쥐한테서 살아있는 S형균이 발견이 될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쥐가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얘만 살아있었던 거지. 얘는 쥐가 살아있었고, 쥐한테서 이제 살아있는 혹은 번식한 S형균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되게 굉장히 잘 설계된 실험 아닙니까? 굉장히 그래서 뚜렷하게 나왔잖아. DNA가 유전 물질이구나가 뚜렷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 정말 안타깝게도 근데 노벨상을 못 받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거든. 인정을 안 하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왜 물질을 이렇게 네 가지만 뽑느냐. DNA가 유전 물질이 아니라 유전자가 발현되는 데 관여하는 물질일 수도 있지 않느냐. 세균한테 다른 물질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이 과정에서 이 실험 전제 자체가 형질 전환시킨 게 유전 물질이다라고 하는 저 실험에서의 결론에서 이어온 거잖아. 근데 형질 전환과 유전자가 꼭 같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결론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DNA가 옮겨간 게 맞아. DNA는 유전 물질이고 그 중에 옮겨갈 수 있는 DNA 플라스미드라는 게 있어. 그걸 지금 다 아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엔 그런 거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형질 전환을 시켰다라는 것과 그게 유전 물질이다라는 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네 네 가지만 후보로 뽑으면 어떡하냐? 나머지도 더 있지 않냐? 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보통 나머지가 더 있는데 얘가 왜 실험을 이렇게 네 가지만 했냐면 분해 효소가 이렇게 네 종류밖에 없었으니까겠죠. 보통 이제 남은 세균한테 있을 만한 물질들은 대부분 분해 요소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거나 아예 간단한 화학물 형태, 우리가 흔히 무기물이라고 하죠. 그런 무기물의 형태로 있는 물질을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분해 요소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무기물이 분해된다 자체가 거의 말이 안 되는 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실험은 이렇게 되고 노벨상은 받지 못합니다. 아주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DNA가 유전 물질이야를 확정적으로 하게 되는 실험이 이제 허쉬와 체이스에 의한 실험인데, 그래? 저렇게 하니까 못 믿겠어? 그럼 이제 아예 좀 더 복잡하게 가보자가 되는 게 최종 실험이 돼요.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이 되는데,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은 일단 자기방사법이라는 실험 방법을 사용을 해. 자기방사법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그래도 설명을 해보면, 자기방사법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한테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준식이한테 사람의 소화기관의 위치, 소화기관의 구조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준식이한테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간 음식을 먹여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앞에다가 방사능 스캐너를 이렇게 설치해 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음식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음식이 계속 움직이지. 그럼 그 음식이 움직이면서 계속 음식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있으니까 방사선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 방사선을 검출하면 준식이의 위는 여기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자기방사법이거든. 그래서 그 자기방사법을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바이러스를 이용합니다. 왜? 이게 엄청나게 똑똑한 게, 왜냐면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이 있으면 확실하거든. 왜냐면 바이러스로부터 똑같은 바이러스가 복제돼서 나올 수 있는 구조잖아요. 물론 숙주세포 안에서여야 되긴 해도.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결국 유전 물질이 있긴 있어야 된다는 건 확실한데, 바이러스는 어때요? 단순하지. 물질이 단백질, DNA 두 개로 끝이에요. 그래서 너무 워낙 단순한 물질이다 보니까, 바이러스 자체가 워낙에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후보가 DNA, 단백질 딱 두 개로 줄일 수 있어. 그래서 실험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자기방사법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실험 과정이 조금은 더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쥐한테 주사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일단 DNA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P를 이용해줘요. 인산. 요거는 이미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정보인 게, DNA가 핵산이고 핵산은 CHONP로 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P에다 방사성 표시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그게 정확하게 DNA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단백질은 똑같아. 얘랑 CHON까지가 똑같이 들어있어서 이 둘을 구별하기에는 CHON 쪽은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대부분의 단백질이 갖는 S, 황에다가 표시를 해요. 표시를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바이러스가 처음 합성될 때부터 모든 재료를, 인은 다 방사성 인을 넣어주고 황도 다 방사성 황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합성되는 그 순간부터 거기 만들어지는 모든 물질이 방사성 인과 방사성 황을 갖게 만드는 거지. 그걸 이제 표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표지한 걸 아까 했던 그런 방식인 거지. 이제 매겨서 이동하는 걸 보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인에다가 표시를 하고 황에다 표시를 해서 DNA와 단백질에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인에 표시된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황에 표시된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때 사용하는 바이러스가 파지입니다. 박테리오파지. 그래서 이 박테리오파지를 이제 대장균에다가 같이 섞어. 그러면 저 대장균에다 섞어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거냐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 뭐예요? 파지는 대장균 안으로 DNA를 집어넣겠죠. 그리고 대장균은 그 들어온 DNA가 지 건 줄 알고 막 바이러스를 만들어내 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난 뒤에 대장균은 죽어요. 그럼 대장균이 터지면서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밖으로 풀려나는 구조. 이게 원래 파지의 생활사가 되는 건데, 근데 그 과정을 끝까지 다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둘이 섞은 다음에 일정 시간만 기다려. 이 일정 시간은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요, 우리가 바이러스가 죽는 시점, 아니 바이러스 아니고 대장균이 죽는 시점은 이미 확인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지. 대장균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면 되니까. 바이러스도 그렇고 대장균도 그렇고,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보기 쉽지 않거든요. 못 봐. 광학 현미경으로는 안 보여. 근데 대장균은 보여. 대장균은 광학 현미경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투과전자, 주사전자, 전자현미경이 없었어도 대장균은 보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랑 대장균을 섞으면 대장균이 어느 정도 시간 이후에 죽는지는 이미 실험으로 확인을 해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대충 어떻게 하냐면, 둘이 섞은 다음에 원래 대장균이 죽는데 걸리는 시간보단 좀 적게, 한 반 정도 시간에서 원심분리기를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박테리오파지 기준으로 파지의 DNA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었을 텐데, 이게 대장균 안으로 이 DNA를 밀어 넣게 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원심분리기 돌리면 얘는 붙어 있었던 거니까 떨어져 나오게 되고, 대장균은 그냥 대장균이니까 대장균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심분리기가 뭐야? 이 회전 속도를 이용해서 좀 무거운 거는 가라앉게 만들고, 좀 가벼운 거는 가라앉지 못하고 그냥 계속 섞여 있게, 그냥 떠 있게 만드는 그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회전력으로 분리하는 게 원심분리기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일정 시점 이후에 원심분리기를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장균이랑 저 밖에 껍데기랑 분리돼서 대장균만 다 가라앉습니다. 껍데기는 위에 그냥 둥둥 떠다니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액을 얻는 거지.
원심 분리액을 얻어요. 그러면 얘는 둘 다 그냥 똑같아. 아래는 대장균들이 쭉 가라앉아 있고 위에는 액체가 떠다니는, 얘도 아래는 대장균들이 가라앉아 있고 위에는 액체가 떠다니는 구조로 되겠지. 그럼 마지막에 우린 뭐만 하면 되겠어? 어디서 방사선이 나오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왜? 대장균이 아래에 있다라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저 바이러스가 번식을 하려면 결국 바이러스가 유전 물질을 대장균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구조잖아. 그러면 대장균 안쪽에 들어있는 게 유전 물질일 거고 대장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남아 있게 되는 게 유전 물질이 아닌 쪽일 거란 말이야. 그걸 이용한 거고요. 그래서 실험 결과 여기서 방사선 검출을 해보니까 얘는 밑에서 얘는 위에서 방사선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쭉 돌아가서 쟤랑 처음에 실험 설계할 때랑 연결해 보면 결국 무슨 소리야? DNA는 이 바이러스의 DNA는 대장균 안으로 들어갔고 바이러스의 단백질은 대장균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죠. 안 왔다는 얘기가 되지. 그럼 DNA가 유전 물질이네. 이렇게 알아낸 겁니다. 좀 굉장히 고급지게 잘 만들어진 실험이죠. 그리고 이 정도면 그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이 정도면 믿어야지, 그쵸? 그래서 노벨상을 탑니다. 이게 최초로 DNA가 유전 물질이라고 확실히 확정된 걸 이제 모두가 확정적으로 알게 된 실험이에요. 여러분들 프린트에 연도도 적혀 있을걸? 안 적혀 있나? 아, 프린트를 안 보고 있었나? 여기 프린트 보고 있었는데. 나 연도 안 적어놨어? 아, 까비. 여기 있네. 1952년. 1952년.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걸 확정적으로 안 지가 아직 100년이 안 됐어요. 동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오래된 거 아니지 않아? 1952년이면 아직도 52년생 그 허시아 체이스가 저거 발견할 당시에 살아계셨던 분들이 그때 태어나고 그때 살아계셨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52년생, 51년생, 50년생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되게 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일걸? 장쌤이 60년생이시거든? 장쌤보다 8살밖에 안 많아, 52년생이면. 그래서 정말 얼마 안 된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최근 발견이긴 해. 그런 거 치고 사실 되게 신기한 거지. 그런 거 치고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죠. 지금 DNA에 대해서. 그 앞에 여러분 다른 실험을 보면 에이버리나 그리피스의 실험은 막 1928년 막 이럴 때 일어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1928년에 쌍구균으로 이러고 있다가 1952년에 돼서야 이 제대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DNA가 유전 물질이다를 알아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뭐 빨리 알아내고 있긴 하지 모든 걸.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 실험은 다 좀 알아야 되는 실험이에요. 원래 문제로 내기도 너무 좋아서 문제 내기도 좋으니까 중요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수행평가 같은 걸 염두에 뒀을 때는 수행평가 같은 걸로 내기도 좋아서 물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실험은 아니지만 이걸 실험을 직접 해볼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수행평가 같은 걸 내기가 좋아서 좋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일단 좀 알아두셔야 되는 실험들이 되고요. 아무튼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그래서 DNA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추 알만한 내용들에 플러스로 뭔가 더 조금씩 얹어야 되거든. 이제 핵산. 그래서 그 DNA라는 것과 조금 더 확장해 나가면 RNA까지 같이 좀 보면 좋으니까 RNA까지. 자, 일단 DNA 구조 하면은 DNA든 RNA든 이 핵산이라고 부르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기억나? DNA, RNA 핵산의 기본 단위가 뭐예요?
그쵸.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는 뭐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여기까지는 그냥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DNA든 RNA든 똑같죠.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운 사실일 건데. 그리고 여기서 또 알만한 게 뭐가 있어? 이게 일단 기본 구조. 그리고 이 중에서 염기는 여러분들 그래도 기억하지 않아요? DNA 염기는 뭐가 있었고? AGCT가 있었고. RNA는 염기가 어떻게 됐었지? 뭐가 바뀔까요? 맞아요. A, G, C, U. 이렇게. 그래서 DNA냐 RNA냐는 일단 티민하고 유라실의 유무로도 따질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두 개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건데 이제 인산하고 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인산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인산은 똑같아. 인산은 똑같이 H3PO4 라고 하는 실제로 화학물질 인산, 산성을 띠는 그 인산이에요. 그리고 DNA가 저 인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NA, 애시드로 끝나서 핵산, 산성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산이라고 하는 DNA, RNA는 저 인산 때문에 산성을 띠는 거고, 마지막 당은 알잖아 이것도. DNA의 당은 뭐예요? 디옥시리보스. RNA는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죠? 이제 2년 어린 동생, 2살 어린 동생이 있거나 1살 어린 동생만 있어도 되네요.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 있으면 가갖고 뭐라고 배웠는지 얘기해 보세요. 리보스라고 꺼내 보십시오. 틀딱에 딸피 취급 받을 겁니다. 요즘 애들은 라이보스라고 배워요. 딱 1년 사이에 리보스 아니고 라이보스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디옥시 라이보스 이렇게 배우더라고. 사실 영어 발음으로는 그게 맞거든. 요즘은 다 그렇게 좀 영어 본어 발음 그대로를 좀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어. 막 사람 이름 중에서 원래 아무튼 뭐 그래요. 우리 때는 약간 F나 이런 걸로 시작하면 피읍해서 그냥 불렀었는데 실제로 영어 발음 중에서는 그걸 그냥 히읗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많아서 사람 이름, 교과서에 적혀있는 사람 이름도 바뀌었어. 외국인 이름이니까 어차피 뭐 크게 상관없는데 발음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완전 영어식 발음. 근데 솔직히 좋긴 좋은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가면 다 영어식 발음을 써야 되니까 그건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봐. 괜히 이상하게 한글로 바꾸는 시도하는 것보다야 막 예전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더라? 여러분들 마리집 배웠잖아요. 마리집. 옛날엔 그거 수초였거든. 수초 마리집으로 바꾼다든지 수초요? 네. 그 이름이 수초였어요. 근데 그걸 마리집으로 바꾼다든지. 근데 그거는 뭐 수초보다 마리집이 더 괜찮을 수 있는데 피드백. 요즘 피드백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 되먹임이라고 하잖아 교과서에서. 그니까 너무 짜쳐. 솔직히 되먹이면 진짜 너무 짜치지 않냐? 그래서 맞아요. 약간 북한 같아. 그래서 진짜 너무 짜쳐요. 아무튼 그런 시도보다야 리보스를 라이보스로 가르치고 이런 시도는 난 너무 좋다고 봐. 너무 좋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 학년 만에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디옥시 리보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걸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좀 자세히 들어가야 되거든. 혹시 디옥시 리보스랑 리보스를 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십니까? 쟤네가 왜 당 이게? 얘네들은 물질 분류상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럼 당이라고 부른다는 뜻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당은 탄수화물입니다. 얘네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니까 CHO로 되어 있는 물질이거든. 그래서 탄수화물 기반의 물질인데 단당류인데 그 탄수화물 기반의 단당류인 이 디옥시리보스랑 리보스는 5탄당이에요.
우리 그 회로나 이런 데서 많이 쓰던 표현이잖아요. 탄소가 몇 개인지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탄소가 3개면 3탄당, 5개면 5탄당 이런 식으로 많이 예전엔 많이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씁니다. 3탄소 화합물, 5탄소 화합물 이렇게 쓰는 걸 더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튼 얘가 이제 5탄당이거든. 5탄소 화합물이거든. 그리고 이 5탄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다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염기가 붙어 있는 걸로 할게요. 이미 그림을 그쪽 방향으로 그려서 여기 염기. 그리고 이쪽에 인산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저 디옥시 리보스든 리보스든 둘 다 공통적으로 갖는 기본 구조예요. 근데 요 5탄당의 구조 중에서 어떤 게 좀 중요한 게 있냐면 우리 그 마찬가지로 호흡광합성 때 해봤던 것처럼 이 탄소에다가 번호를 매길 거거든. 그러니까 탄소는 골격이니까 어떤 탄소에 뭐가 붙고 어떤 탄소에 뭐가 붙고라는 걸 설명하기 편하게 말하기 편하게 번호를 매겨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얘가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이렇게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줍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1번 탄소는 무조건 염기가 붙어있는 탄소여야 되는 거고 5번 탄소는 이 사이클에서 나와서 따로 빠져있는 인산이 붙어있는 탄소여야 돼. 자, 이렇게 돼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매겨지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 두 개의 탄소는 되게 중요해집니다. 1번 탄소는 염기가 붙어있으니까 중요해지고 5번 탄소는 인산이 붙어있으니까 중요해지고 그리고 중요한 탄소가 하나 더 있어요가 아니라 2개 더 있어요. 사실 4번 탄소 빼고 다 중요합니다. 4번 탄소가 안 중요한 이유는 쟤는 그냥 중간에서 연결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따로 별다른 게 없어. 그러면 어디가 중요해지냐면요. 요 3번 탄소에는 OH기가 붙어 있습니다.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어.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배웠나 너네? 처음 배우죠. 1학년 때 혹시 배웠나 싶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OH기가 붙어 있고요. 여기 2번 탄소는 달라. 2번 탄소에 H가 붙어 있으면 그게 디옥시리보스고요. 그리고 이 2번 탄소에 OH가 붙어 있으면 그게 리보스입니다. 디옥시의 뜻이 산소가 빠졌다라는 뜻이거든. 2번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저기서 산소가 빠지고 수소만 결합되어 있는 게 디옥시리보스고요. 산소가 들어가 있는 게 리보스입니다. 제가 후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DNA와 RNA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 여러분 알잖아. 뭐예요? DNA는 이중나선 구조, RNA는 단일 가닥 구조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이유가 그 차이가 저 2번 탄소에서 나와. 그거는 지금 어차피 얘기해도 되는구나. 지금 얘기해 봅시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저 염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할 거였으니까 염기 설명을 먼저 잠깐 땡겨 봅시다. 자, 염기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염기랑 염기는 무슨 결합을 해? 오, 맞아요. 수소 결합. 원래 기대한 대답은 저게 아니었는데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원래 기대한 대답은 상보적 결합. 들어봤었지? 상보적 결합이라는 걸 해요. 아데닌은 무조건 티민이나 유라실만 결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아닌은 사이토신과만 결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아다리가 딱 맞아떨어지게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은 정확하게 서로 3번의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아데닌하고 티민, 유라실은 서로 2개의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딱 맞춰져 있거든. 근데 여기에 OH가 붙어 있으면 그 수소 결합을 방해합니다. 왜냐면 여기 산소, 수소 여러분들 이거는 화학적인 내용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 수소 결합이라는 거의 본질이 수소가 있으면 하는 결합이 수소 결합이 아니라요. 수소가 산소와 직접 결합되어 있을 때 산소 쪽이 갖게 되는 결합력이에요. 이게 수소 결합이거든. 그러니까 수소 결합은 이름이 수소 결합이지만 실제로는 수소보다 더 중요한 건 수소와 결합된 산소의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수소 결합을 하는데 메테인 이런 건 수소가 있어도 수소 결합을 안 해요. 더 얘기하면 너무 화학적인 얘기가 되니까 물론 다 화학하신 분들이지만 화학이 하고 싶었으면 화투를 했겠죠. 이제 우리는 화투를 피해서 생투를
하트를 일단은 대부분은 하트를 피해서 생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더 이상 화학적으로는 들어가지는 않기로 하고요. 어차피 오늘 우리 이따가 수소결합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하지 말고 일단은 그래서 저 리보스가 있으면 염기끼리의 수소결합을 방해해서 그래서 단일 가닥으로 유지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게 방해한다는 거지 절대 못한다는 아니야. 대신에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수는 없어. 그래서 RNA가 보통 보면은 일시적으로 결합은 많이 해요. 근데 그 결합이 영구 유지되지를 못해요. 그거에 비해서 DNA는 계속 결합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잖아. 아무튼 그렇고 원래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5번 탄소랑 3번 탄소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한 탄소입니다. 1번 탄소가 염기가 결합되어 있는 건 따로 더 이상 얘기할 포인트가 없어서 문제를 내거나 하기가 애매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5번하고 3번 탄소는 정말 중요해지는 게 자, 요게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면 여기 위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똑같이 또 있으면 여기에 3번 탄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5번 탄소가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리고 요 3번 탄소 끝에 OH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핵산의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 5번 탄소에 붙어 있는 인산과 요 3번 탄소에 붙어 있는 요 OH 사이에서 탈수축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 둘 사이에서 수소 하나 떼고 얘가 수소를 하나 떼고 저 위에 OH가 떨어져 나오면서 여기 수소 떨어진 자리에 결합을 저 3번 탄소 OH 떨어진 자리에 가서 붙여버리는 거지. 이렇게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OH 떼고 수소 뗐으니까 떨어진 애들은 딱 H2O 만들어져서 나가면 되지. 그러니까 물이 나가는 결합, 탈수축합이 되고요. 저렇게 3번 탄소에 있는 OH, 히드록시기, 하이드록시기하고 5번 탄소에 있는 인산기 사이에 탈수축합 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 결합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냥 저렇게 결합한 결과 연결돼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던 대로 쭉 이제 연결이 됩니다. 계속 이제 위쪽으로도 저 5번 탄소에 있는 이 위에 있는 5번 탄소의 인산하고 그 위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OH기 사이에 또 탈수축합이 일어나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다 보면 결국은 어떤 시점이 오냐면 DNA는 나선이니까 양쪽 끝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원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끝이 없는 구조가 아니라 얘는 결국은 나선이고 선형이라서 왜 그 위쪽 끝하고 아래쪽 끝이 있어요. 그럼 그 끝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 위쪽 끝에는 인산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있을 거고요. 아래쪽 끝에는 요 3번 탄소에 있는 하이드록시기가 노출된 상태가 될 거거든. 우리가 이 얘네들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부르냐면 저 인산이 붙어 있는 쪽은 5번 탄소 쪽 끝이다 해서 O' 말단 이렇게 불러주고요. 3번 탄소가 있어서 요 OH가 있는 쪽, OH가 노출되어 있는 쪽은 3번 탄소가 있었던 쪽이다 해서 3' 말단 이렇게 불러줘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 O' 말단, 3' 말단이 곧 모든 핵산의 방향이 됩니다. 우리가 핵산의 방향을 볼 땐 O', 3'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봐요. 지금 이 핵산이 O'에서 3'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는지 3'에서 O'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DNA의 그 핵산의 이 뉴클레오타이드 연결에 방향성을 제공해 주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O', 3' 얘기했고 그럼 일단 외부 골격은 여기서 요 정도 이해하면 돼. 정리해보면 탄소는 번호를 그냥 염기가 붙은 쪽을 1번으로 해서 거기서 이렇게 돌려준 거예요. 그 중에서 2번 탄소에 붙어 있는 거가 뭐냐에 따라서 DNA, RNA가 갈리는 거고 3번 탄소나 5번 탄소는 3번에는 하이드록시기, 5번 탄소에는 인산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데 이유가 결국 그 하이드록시기와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 사이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탈수축합을 하니까 결합의 핵심이 되는 애들이니까 인 거고. 근데 그 결합을 쭉 이어가다 보면 한쪽 끝엔 인산이 남을 거야. 그쪽 방향을 O' 말단, O' 말단 방향이라고 부르게 되고 반대쪽 끝을 OH기가 남게 되는 그쪽을 3' 말단 혹은 3' 말단 방향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지는 이유가 그리고 DNA가 이렇게 가닥이 있으면 가운데로 염기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거든.
그러면 반대쪽 염기도 이렇게 노출돼서 여기 염기하고 여기 염기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수소 결합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쪽에도 쭉 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나열되어 있는 구조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인산당 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이쪽 끝에 인산이 노출됩니다. 위쪽 끝에 OH기가 노출되고. 즉 얘는 3' 말단이 나와야 되고 위쪽이 얘는 아래쪽에 5' 말단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역평행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평행 구조긴 한데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결국 우리 몸에서 DNA나 어떤 유전 정보를 읽는 방식은 항상 3'에서 5' 방향으로 읽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가닥을 읽을 때는 여기서부터 위로 읽어가야 유전 정보가 읽히고요. 여기를 읽을 때는 여기서 여기로 읽어가야 유전 정보가 읽혀요. 반대로 읽으면 역재생이 되는 거겠지. 물론 뭐 우리가 역재생을 하진 않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읽어야만 작동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방향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DNA의 구조입니다. DNA의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구조와 더 거기다 이제 몇 가지 더 첨가한 확실하게 이제 DNA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을 알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염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부가해 볼게.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은 당연히 여전히 다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아데닌은 티민, 유라실과 결합해요. 수소 결합을 2개 해. 그걸 우리가 상보적 결합이라고 해.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상보적 결합을 해요. 수소 결합 3개. 그래서 요 가운데 염기에 여기가 만약에 구아닌이 와 있다면 반대쪽 이쪽은 무조건 사이토신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가 티아민이 와 있다면, 여기가 타이민이 와 있다면, 여기가 아데닌이 와야 되는 거고, 이런 구조가 될 거거든. 그래서 염기가 서로 상보적인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염기를 보면 2가지로 나뉘어요. 염기는 퓨린 계열 염기와 피리미딘 계열 염기, 이렇게 2가지 염기로 나뉩니다. 요거는 내가 프린트에 그림 넣어놨을 텐데. 여러분 프린트 보고 있죠? 제가 그림을 그려주는 것보다야 거기에 있는 그림 선생님이 수업을 위해서 밖에 복도불을 일부러 끄신 거구나. 갑자기 불 꺼져서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껐겠지 했는데 안 켜지는 거야. 그래서 놀랐어. 장쌤이 끄신 거구나. 죄송합니다. 갑자기 불이 꺼져갖고 제가 좀 당황해서 멈췄는데, 거기 그림 있네. 거기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에 보시면은 역평행 구조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상보적 염기쌍 해서 그림 있잖아요. 그치? 거기 페이지가 우리 답지 페이지 기준으로 1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거기 19페이지에 있는 거기에서 보면은 티아민하고 사이토신은 어때? 육각형 하나로 생겼지.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아데닌하고 구아닌은 요렇게 육각형에다가 오각형으로 생겨 먹었잖아요. 요 생김새의 차이에 따라서 퓨린 계열 염기와 피리미딘 계열 염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외울 때 어떻게 외웠는지를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해보면, 퓨린, 피리미딘. 일단 퓨린이 아데닌, 구아닌인 거는 그냥 외워야 돼. 피리미딘이 CTU인 거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뭐 아구컷 뭐 이렇게 외우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도 이렇게 해서 바꿔서 이렇게 아구컷 이렇게도 많이 외워보고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AGCTU 이렇게 나눠주는데, 퓨린 계열 염기가 이름이 짧지? 이름이 짧고 구조가 길어요. 피리미딘 계열 염기는 이름이 길고 구조가 짧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쓰잘데기 없이 이름을 왜 나눠놨어요? 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지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설명을 해보면 실제로 갖는 성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ATP가 아데닌에다가 요 아데닌을 가진 뉴클레오타이드에다가 인산 붙여서 만들어지는 거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게 ATP였는데. 그러니까 ATP가 만들어지는 게 아데닌이 붙어있는 요 뉴클레오타이드에 인산 두 개를 추가로 붙인 게 ATP잖아. 그리고 ATP 말고 GTP도 있어요. 사실 우리 몸에는 ATP랑 GTP가 굉장히 ATP의 비율이 가장 높긴 한데요. GTP의 비율도 그 못지않게 되게 높습니다. 꽤 많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CTP나 TTP 같은 건 거의 없어. 그러니까 피리미딘 계열은 그런 물질, 다른 부가적인 물질을 만들기가 어려운 구조고요. 퓨린 계열 염기는 그런 그런 보조적인 다른 구조의 물질들을 만드는 게 가능한 물질입니다. 원래 그런 차이를 가져서 구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그냥 저딴 걸 왜 구분합니까? 저런 이름까지 복잡하게 붙여가면서 라고 생각할까봐 설명해 준 거예요. 필요해서 붙인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해서 피린 계열 염기, 피리미딘 계열 염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샤가프의 법칙이 진짜 개 쓰레기 같지만 한 번씩 꼭 짚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샤가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자, 샤가프의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DNA를 볼 때 항상 이 DNA는 퓨린 계열 염기수와 피리미딘 계열 염기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거든. 근데 당연한 게 퓨린 계열 염기가 AG거든. 그리고 DNA만 가지고 얘기하면 피리미딘 계열 염기는 CT거든. 근데 우린 이게 지금 상보적 구조잖아. 그러면 DNA 안에 구안인 개수만큼 뭐가 있어? 사이토신이 있어요. 그리고 아데닌의 개수만큼 뭐가 있어? 티민이 있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 개수가 같고 얘랑 얘 개수가 같으니까 얘 합과 얘 합은 같아야 돼. 그걸 굳이 지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샤가프의 법칙 이딴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얘가 중요한 이유는 생투 킬러 중에 하나가 이 샤가프의 법칙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뭐 여러분들 시험에야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안 내니까 대충 지나가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DNA에 대한 설명 끝났어.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역평행 구조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평행 구조가 중요하다는 얘기 자체가 방향이 중요해서 역평행 구조가 중요해지는 거야. 근데 방향은 아까 이미 정리했었죠. 5' 말단하고 3' 말단, 이렇게 5' 말단 5번 탄소 인산이 있는 쪽, 3' 말단 3번 탄소 OH가 남는 쪽, 이런 방향성이고, 그게 이렇게 역병행 구조가 된다, 이런 거니까. 그럼 이제 이 다음부터는 복제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오늘은 딱 복제 정도까지 하면 되겠네. 아, 복제 과정까지는 못하겠구나. 다음 시간에 하면 되죠. 자, 이 복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DNA 복제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한 내용인데, 그 전에 이 복제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복제 모델. 그리고 이 복제 모델에 대한 이 복제 모델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메셀슨과 스탈입니다. 근데 이 베셀슨 아니고 메셀슨과 스탈, 얘네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좋겠다. 실제로 노벨상 받으면 되게 좋아. 그러니까 우리 그 박사의 계층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박사 밑에 석사가 있고 석사 밑에 학사가 있죠. 학사는 뭐냐? 이제 학사 밑엔 대학생이 있는 거고, 대학생 밑엔 여러분들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학생 어떤 계속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구조가 이렇게고 박사 위에는 포닥이 있어요. 포닥 위에는 교수가 있겠네요. 근데 교수 안에서도 이렇게 나뉠 거고 보통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거거든. 뭐 회사 취업하던 박사들이나 다른 외부 연구소로 가는 박사들에 대한 거는 따로 빼고.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교 안에서 일하는 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로 올라갈 건데 그 대충 이제 노벨상을 타는 순간 여기 노벨상 이렇게 위에 따로 있습니다. 계급이 아예. 계급이 아예 따로 하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과학자들 중에서는 그냥 최고 계급으로 바로 올라가는 거지. 보통 교수가 아닌데 포닥 같은데 노벨상을 받는 경우가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러니까 흔치는 않지만 있긴 있거든요. 왜냐면 포닥이 포스닥터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박사는 땄지만 그냥 대학교에서 일은 해. 하지만 교수는 아니야. 요 사이거든. 요 사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학교 연구실 직원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공부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박사와 포닥은 같은 말이네요. 아무튼 석사들이 박사 학위 과정을 하는 거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하다. 대학생을 지우고 학사 과정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이제 박사 과정이 끝난 이런 사람들이 되는데 보통 이제 포닥을 되게 오래 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교수가 되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포닥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엔 별로 없습니다. 한국은 포닥이 봉급이 너무 짜서 포닥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어차피 포닥은 교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고 근데 외국에는 포닥만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교수 안 해도 돼. 왜냐면 외국에서는 대학교를 하나의 연구시설로 확실하게 그냥 인정을 하기 때문에 봉급 되게 많이 줘. 약간 회사에 소속돼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도 회사에 소속돼 있는 거랑 똑같아. 내 연구의 결과가 꼭 100% 내게 아닙니다. 내게 한 80%, 학교께 20%가 돼. 약간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학교가 시키는 연구는 꼭 해야 되고 이런 게 되는데 오히려 이런 점에서는 한국이 더 자유로워요. 한국은 학교가 시키는 연구 꼭 해야 되긴 하는데 안 시키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이 없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노벨상 따면 이렇게 되는데 부러워요. 그냥 부럽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해봤습니다. 아무튼 그 메셀슨과 스탈이라는 사람들이 한 그 실험 그리고 이 복제 모델, 복제 가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DNA가 복제되는 과정이 이 셋 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DNA가 이중나선 구조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여기다 그냥 그리는 게 낫겠네요. 이 복제 모형이 원본 가닥이라고 우리가 불러주는데요. 내지는 이제 주형 가닥이라고도 불러주지만 원본 DNA 이렇게 잡아보면 일단 첫 번째는 보존적 복제 모델, 보존적 복제 가설이라고 해서 원본 DNA는 그대로 보존해두고 그대로 두고 옆에서 이제 이 원본 DNA와 똑같이 새로 만드는 합성 DNA를 그냥 추가로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약간 인쇄기에 찍어내는 방식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원본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두고 그 옆에다가 그 원본과 똑같은 걸 하나 새로 만들어. 이게 이제 보존적 복제 모형, 보존적 복제 가설이 되고요. 두 번째는 반보존적 복제 가설입니다. 이 반보존적 복제 가설은 뭐냐면 원본 가닥이 두 가닥이니까 이렇게 두 가닥을 풀어놓고 요 이중나선을 가닥을 풀어놓고 나머지 한 가닥씩을 새로 합성해서 붙이는 거야. 이렇게 해도 결국은 뭐야? 원본 가닥과 똑같은 두 개의 가닥이 생길 거 아니에요? 두 쌍의 나선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반보존적 복제 가설이 되고요. 세 번째, 분산적 복제 가설. 얘가 재밌습니다. 어떻게? 다 부수고 새로 두 개를 만들어요, 그냥. 있는 DNA를 부셔버린 다음에 그냥 DNA 두 개를 새로 만들어요. 왜요? 내 말이. 그냥 가설 중에 하나로 생각했을 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저건 아니겠지.
실제로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저것도 가설의 하나로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쓰레기 같은 방법이긴 해요. 그렇잖아. 약간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 맨 위에 거는 그래도 원본을 보고 그리는 느낌이 강하고, 두 번째 거는 원본을 반씩 이렇게 쪼개놓고 우리가 나머지를 그리면 훨씬 편하니까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되는 건데, 마지막 거는 원본을 부신 다음에 원본과 똑같이 두 개를 새로 창조해내야 되는 거잖아. 정말 쓰레기 같은 게 맞고요. 아무튼 근데 이제 가설 중에 하나로 나왔던 게 이렇게 세 가지 가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실험을 진행하게 되느냐를 보면요. 일단 보존적 복제 가설은 이렇고 반보존적 복제 가설은 이렇고 분산적 복제 가설은 이렇다라는 걸 실제로 실험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DNA 복제를 시켜봐야 되거든. 근데 그 DNA 복제를 시킬 때 어떻게 하냐? 원래 질소의 질량수는 몇입니까? 질소의 원자량은 몇이야? 이 화학에서 손 뗀 사람들 14. 그쵸? 근데 15짜리 질소를 이용해요. 이건 방사성 동위원소는 아닙니다. 얘는 방사선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질량수만 달라.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안정적인 동위원소라서요. 그렇게 방사선이 나오진 않고요. 그냥 질량수만 다른 건데 쟤를 이용해줘. 질량수만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특징 차이는 뭐가 있겠어? 15질소짜리로 물질을 만들면 14질소짜리로 만든 것보다 어떻게 써? 무겁겠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과정 자체는 여러 가지로 갈리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원본 DNA를 가진 어떤 생물체, 저 DNA 복제 과정을 이제 뒤에 복제 과정을 직접 진행을 해주는데요. 생물체가 진행을 하겠죠. 근데 그 재료를 모두 다 15질소짜리가 들어간 것만 주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다 15질소로 만들어질 거고, 원래부터 있던 것들은 14질소가 들어있는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나열을 해보면, 그러면 분산적 복제 모형은 어떻게 될 거냐면 원본 DNA를 부신 다음에 새로운 것과 그냥 조합해서 만들어버리니까 14질소랑 15질소가 그냥 마구 섞여 있는 상태가 되겠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게? 저 두 가닥의 질량이 동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설마 저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은 한 나선은 14질소가 좀 더 많고 요거는 15질소가 더 많아서 질량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화학을 했잖아. 이게 지금 한두 개 단위가 아니라 막 몇 몰 개 단위거든요? 그 정도의 오차를 우리가 감별해낼 수도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이 질량 차이를 우리가 느낄 정도가 되려면 막 몰 단위로 많아야 되기 때문에, 양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정도의 많은 양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면 확률적으로 정확하게 똑같은 양의 14질소, 15질소가 나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주 조금의 차이는 생길 수 있는데 그 아주 조금의 차이는 어차피 우리가 검출해낼 수가 없을 정도의 차이일 거라서, 그래서 분산적 복제 모형이 맞다면 완전히 똑같은 질량의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를테면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얘는 29짜리, 얘도 29짜리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맞겠죠. 근데 보존적 복제 가설이 맞다면 어떻게 돼? 28짜리 가닥과 30짜리 가닥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반보존적 복제 가설이 맞다면 29짜리와 29짜리가 만들어지는 게 맞겠고, 그렇죠? 14질소로 되어 있는 가닥은 14를 띄고 15질소로 되어 있는 가닥은 15를 띈다라고 가정해보고 그냥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실험을 해서 질량이 서로 나눠지게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띠가 하나만 나옵니다. 우리가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질량 분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질량 분리가 안 됐어. 모두가 다 하나의 띠, 하나의 질량을 띠고 있어. 라고 하면 그럼 이 중에 뭐가 틀렸다는 얘기가 돼요? 얘는 틀렸네. 의외로 얘는 살아남습니다. 의외로 살아남아요. 그래서 얘가 첫 세대 복제에서는
보존적 복제 가설이 탈락되고 반보존적과 분산적이 살아남게 됩니다. 왜? 실제 실험 결과가 띠가 하나만 나오거든요. 그 띠도 심지어 딱 중간에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더 가벼웠으면 더 위쪽으로 만들어질 거고 더 무거웠으면 더 아래쪽으로 만들어질 거거든. 근데 정확하게 딱 가운데 띠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보존적이 맞았다면 그럼 얘는 실험 결과가 원래 어떻게 나오겠어? 얘보다 더 높은 쪽에 가벼운 쪽에 띠 하나, 더 낮은 쪽에 띠 하나 이렇게 띠가 두 개로 나눠져서 나왔어야 되겠죠. 근데 얘는 정확하게 가운데 그냥 띠 하나가 딱 나오고 끝납니다. 그래서 보존적은 아니네 하고 첫 세대에서 탈락을 시켜. 문제가 근데 아직 여전히 반보존적하고 분산적 중에 뭐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 세대 더 시킵니다. 자, 두 번째 세대가 되면 반보존적 복제 가설은 일단 첫 세대에서 만들어진 걸 먼저 다 풀어 놓을 거예요. 그럼 다 풀어 놓으면 이거 그릴 때마다 헷갈려.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새로 저 15짜리 질소로 된 거를 새로 합성해서 이렇게 붙이게 될 거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얘는 29, 얘도 29가 되지만 이 두 개는 30, 30이 되겠지. 15질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주지가 그치? 그치? 예,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분산적 복제 가설은 그냥 어차피 다 부시고 새로 만들기 때문에 또 새로 만들어진 4개가 만들어지는데 이번에는 29.5 정도 되는 게 4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냥. 15질소의 비율이 아까보다 높아지긴 해야 되는데 결국은 다 비슷하게 균등하게 들어갈 거예요. 4개 가닥에. 그치? 그러니까 14짜리가 쫙 퍼져서 4분의 1로 쫙 나눠져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15짜리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건 만약에 얘가 맞다면 띠가 2개가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예상 결론을 옆에다가 해볼까요? 얘가 맞다면 이번에는 원심분리기를 이렇게 돌려보면요. 아래쪽에 30짜리 띠하고 중간에 29짜리 띠가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거고. 요게 맞다면 띠가 하나만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는 29짜리 띠보다 살짝 더 낮게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별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아무튼 띠가 하나만 나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실험 결과는 뭐겠어? 네. 이거 할 겁니다. 이렇게 반보존적 복제 가설이 맞다라는 게 증명이 돼. 그래서 이제 DNA 복제는 반보존적으로 일어나는구나가 지금 이제 우리한테 받아들여진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이 다음 내용이 그럼 어떻게 반보존적 복제를 하는가의 그 과정 자체를 다룰 거거든요.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시작, 개시하고 그 다음에 신장, 그리고 종결 이렇게 3가지 과정. 이게 전사도 그렇고 번역도 그렇고 전부 다 개시, 신장, 종결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잠깐만.